제1권 인간의 조움 제1장 모든 인간 활동은 조움을 추구한다. 하나의 목적은 다른 목적에 종속될 수 있다. 모든 기술과 탐구는 물론이고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조움을 추구하는 것 같다. 따라서 조움이야말로 당연히 모든 것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추구하는 목적들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활동 자체가 목적이지만 어떤 것은 활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활동에 수반되는 목적이 있을 경우 결과는 당연히 활동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데 활동과 기술과 학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그 목적 또한 여러 가지이다. 이를테면 의술의 목적은 건강이고 조선술의 목적은 선박이며 군사학의 목적은 승리이고 경제학의 목적은 부이다. 그러나 말굴레 제작 기술과 마구에 관계되는 다른 기술이 승마술에 종속되고 승마술과 모든 종류의 군사행동이 군사학에 종속되며 다른 기술이 또 다른 기술에 종속되듯 이들 행위와 기술과 학문이 하나의 능력에 종속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주된 기술의 목적이 종속된 기술의 목적보다 더 바람직하다. 후자를 추구하는 것은 전자를 추구하기 위함이니까 행위의 목적이 활동 자체이든 앞서 말한 학문에서처럼 행위에 따라오는 그 무엇이든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제2장 인간의 최고선을 연구하는 학문은 정치학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과정이 끝없이 이어져 우리의 욕구는 무익하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말 테니까 그것은 분명 조움이며 그것도 최고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움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궁수처럼 관역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표적을 더 잘 맞히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학문 또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지 계략적으로나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조움을 하는 것은 가장 주도적이며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의 관심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치학이 바로 그런 학문인 것 같다. 국가에서 어떤 학문을 가르쳐야 하며 각각의 계층이 어떤 학문을 어느 정도까지 배울지 정하는 것이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도 보다시피 군사학, 경제학, 수사학 같이 가장 존경받는 능력들도 이 학문에 속한다. 정치학은 다른 모든 학문을 이용할 뿐더러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만큼 정치학의 목적은 다른 학문의 목적을 포괄하며 따라서 정치학은 인간을 위한 조움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조움과 개인의 조움이 같은 것이라 해도 국가의 조움을 실현하고 보존하는 일이 분명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조움을 실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조움을 실현하는 것은 더 고묘하고 더 신적인 일이니 말이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 만큼 우리 탐구는 일종의 정치학이라 하겠다. 제3장 정치학은 정밀과학이 아니다.
우리의 논의는 주제가 허용하는 만큼만 명료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동일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수공예품에서도 불가능하며 학문적 논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정치학의 탐구 대상인 고매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은 많은 차이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습에 따라서만 존재할 뿐 본성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조음도 그런 가변성을 내포하는데 이는 조음이 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 때문에 망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이런 방법으로 논의하는 만큼 진리를 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리라.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그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주제가 본성적으로 허용하는 만큼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교양인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수사학자에게 논리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수학자에게 개연적 추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며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훌륭한 판단자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 분야의 훌륭한 판단자이며 모든 분야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판단자이다. 이런 이유로 젊은이는 정치학 강의를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 논의는 인생의 여러 행위에서 시작되고 그런 행위들과 관련이 있는데 젊은이는 그런 행위들의 경험이 거의 없다. 또한 젊은이는 감정에 이끌리기 쉬워 정치학을 공부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학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이가 어리건 아니면 성격이 미숙하건 이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함은 세월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을 감정이 시키는 대로 추구하는 그의 생활 방식에 기인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처럼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에 따라 욕구를 조절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정치학에 관한 지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강생, 적절한 수강 태도, 연구 목적에 관한 이런 발언 등으로 머리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4장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모든 지식과 선택은 조음을 추구하는 만큼 정치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실천적 조음 가운데 최고선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최고선의 명칭에 관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대중도 교양인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며 행복을 잘 사는 것이나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니 말이다. 그러나 행복이 정작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대중과 철학자는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대중은 행복을 쾌락, 부, 명예처럼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도 저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때로는 같은 사람이 그때그때 다른 대답을 내놓기도 하는데 예컨대 병들면 건강을 행복이라 여기고 가난하면 부를 행복이라 여기는 시기다. 그리고 대중은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창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탄에 맞이 않는다. 어떤 사상가들은 이런 수많은 조음 너머에는 이 모든 조음이 조음이게끔 해주는 그 자체로 좋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런 의견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다. 그러니 가장 유력한 의견과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1원리에서 출발하는 논의와 제1원리를 향해 나아가는 논의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플라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제1원리에서 출발하는지 제1원리를 향해 나아가는지 따지곤 했는데 그의 이런 태도는 옳다 하겠다. 이둘 사이에는 달리기 경주에서 심판이 있는 곳에서 반환점을 향해 달리는 것과 반환점에서 심판이 있는 곳으로 달리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알려진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알려진 것은 둘 중 하나, 즉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매하고 올바른 것에 관해 듣고 간단히 말해 정치학 강의를 듣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좋은 습관을 갖고 자라야 한다. 여기서는 사실이 제일 원리인데 사실이 충분히 분명하다면 왜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자란 사람은 이미 제일 원리를 가지고 있거나 쉽게 가질 것이다. 제일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질 수 없는 사람은 헤시오도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좋은 조언을 따르는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요. 제5장 삶의 세 유형, 관조적 삶은 나중에 고찰하자. 이야기가 곁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들이 영위하는 삶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대중과 가장 저속한 사람들은 조음 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적 삶을 좋아한다. 삶에는 세 가지 두드러진 유형이 있는데 방금 말한 향락적 삶과 정치가의 삶과 세 번째로 관조적 삶이 그것이다. 대중은 짐승에게나 어울릴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 노예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많은 권력자는 사르다나 발로스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중의 선택에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양인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명예와 동일시하는데 명예야말로 정치가에게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되기에는 너무 비상적인 것 같다. 명예는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그것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반면 조음은 그 소유자에게 고유한 것으로 그에게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다. 아무튼 그들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미덕에 근거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분명 미덕이 명예보다 더 상위에 속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명예보다는 오히려 미덕이
정치가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미덕도 목적으로서는 뭔가 모자란 듯하다. 미덕을 가진 사람도 잠만 자거나 평생토록 아무 활동도 하지 않거나 더하여 엄청난 고통이나 큰 불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집불통이라면 몰라도 이런 삶을 행복하다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이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적 토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니 말이다. 세 번째 유형은 관조적 삶인데 나중에 이를 고찰할 것이다. 사업가의 삶은 일종의 강요된 삶이며 부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분명 우리가 찾는 좋음이 아니다. 따라서 차라리 앞서 말한 것들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으니까. 그러나 그것들도 목적은 아닌 것 같으며 그것들을 놓고 이미 많은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니 그것들은 내버려 두기로 하자. 제6장 좋음의 이데아를 비판하다. 아마도 보편적 좋음을 고찰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런 탐구는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벗들이 이데아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든 것이라도 버리는 쪽이 더 낫다. 아니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특히 우리가 철학자인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둘 다 소중하지만 친구보다 진리를 선호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아 이론을 도입한 사람들은 앞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데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수의 이데아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좋음이라는 말은 존재의 범주에서도 성질의 범주에서도 관계의 범주에서도 이야기되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 실체는 본성상 관계에 우선한다. 관계는 존재하는 것의 격가지 또는 부속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이데아란 없다. 또한 좋음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만큼이나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좋음이라는 말은 신이나 지성 같은 존재 범주에도 미덕 같은 성질 범주에도 적정량과 같은 수량 범주에도 유용성 같은 관계 범주에도 적기와 같은 시간 범주에도 적수와 같은 장소 범주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 좋음이란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음이 모든 범주가 아니라 단 하나의 범주에만 사용돼야 했을 테니까. 또한 개별 이데아에 속하는 사물에 대응하는 하나의 학문이 있는 만큼 모든 좋음을 위해서도 하나의 학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여러 학문이 있다. 예컨대 적기의 경우 전쟁에서는 군사학의 연구 대상이고 질병에서는 의술의 연구 대상이다. 적정량의 경우 직사에서는 의술의 연구 대상이고 체력단련에서는 체육의 연구 대상이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사물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리송하다. 인간 자체나 개별 인간이나 같은 개념에 속하니 말이다. 둘 다 인간이기에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렇다면 좋음 자체와 특정한 좋음도 좋음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물이 영원하다고 해서 더 좋다고 할 수도 없으리라. 오랫동안 흰 것이 잠시 동안 흰 것보다 더 희지 않다면 말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조음의 대열에 일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음을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스페오시포스도 이 점에서 분명 그들을 따른 것 같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두고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플라톤 학파는 모든 종류의 조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고 선호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이데아와 관련하여 조음이라고 부르는 반면 그런 것을 산출하거나 보존하거나 그런 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조음이라고 부르니 말이다. 그러면 사물은 분명 두 가지 의미에서 좋은 것이 된다고 할 것인데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좋음을 위한 수단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좋음을 위한 수단인 것과 구별하되 전자가 단 하나의 이데아와 관련해 좋음이라고 불리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자.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인가? 사고하는 것, 보는 것, 특정 쾌락이나 명예처럼 그 자체를 위해서도 추구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에 포함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아니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좋음의 이데아 외에는 없는가? 그렇다면 이데아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거론한 것들도 그 자체로 좋은 것에 포함된다면 그것들 모두에게서 좋음을 규정한 정의는 같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마치 흰색의 정의가 눈과 백목에서 같은 것으로 드러나듯이 그러나 좋다고 이야기되는 관점에서 명예와 지혜와 쾌락의 정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이데아에 대응하는 공통적인 조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음이라고 불리는가? 이것들은 분명 우연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조음에서 유래하거나 하나의 조음에 기여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비에 따라 서일까? 시각이 몸의 조음이라면 지성은 혼의 조음인 것 같이 말이다. 이런 예는 그 밖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를 엄밀히 고찰하는 것은 철학의 다른 분야에 속한다.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조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해서 좋아하는 하나의 조음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분명 인간이 실현하거나 획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조음이다. 아마도 실현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조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조음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우리가 조음의 이데아를 일종의 본보기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고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학문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모든 학문은 어떤 조음을 추구하며 그 조음의 결함을 보완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조음 자체에 대응하는 지식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조음 자체가 그토록 큰 도움이 되는데도 모든 전문가가 그것을 모르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또한 직조공이나 목수가 조음 자체를 알므로써 자신의 기술에 얼마나 도움을 받으며
조음의 이데아 자체를 본 사람이 그로 인해 얼마나 훌륭한 의사나 장군이 되는지도 알기 어렵다. 의사는 분명 건강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 또는 특정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의사는 개인을 치료하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쯤에 두자. 제7장 인간에게 조음은 무엇인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며 자족적인 것,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조음으로 되돌아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분명 조음은 각각의 행위와 기술에서 서로 다른 것 같다. 그것은 의술에서 다르고 군사학에서 다르며 여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서의 조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그 때문에 다른 것들이 행해지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의술에서는 건강이고 군사학에서는 승리이며 건축에서는 집이며 다른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것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행위와 선택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조음이다. 모든 사람은 그 밖의 다른 것을 목적을 위해서 행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실현되어야 할 조음이고 목적이 여럿이면 그것들이 실현되어야 할 조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논의는 다른 경로를 거쳐 전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더 명료하게 밝혀야 하겠다. 목적은 분명 여럿이고 그중 더러는 부나 필이나 도구 일반처럼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만큼 모든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선은 분명 궁극적인 것이다. 그러니 궁극적 목적이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조음이고 궁극적 목적이 여럿이면 그중 더 궁극적인 것이 우리가 찾는 조음일 것이다. 우리는 그 자체 때문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라 부르며 또한 다른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 때문에도 바람직하고 다른 것 때문에도 바람직한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바람직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궁극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무엇보다도 행복이야말로 무조건 궁극적인 것 같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고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니까 명예와 쾌락과 지성과 모든 미덕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 자체 때문에도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결과에 관계없이 선택하니까 그것들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리라 믿으며 행복을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자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같은 결론일 것 같다. 궁극적 조음은 자족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족이란 개념은 혼자 사는 단독자가 아니라 부모와 처자와 친구와 동료 시민 일반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를 선조와 자손과 친구의 친구에게로 범위를 확대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고찰하기로 하자. 현재로서는 자족이란 그 자체로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행복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는 행복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며 여럿 중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행복이 여럿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면 가장 작은 좋음이 보태어져도 행복은 분명 더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좋음이 보태어지면 좋음은 더 커질 것이고 두 좋음 가운데 큰 쪽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 행위의 목적인 만큼 분명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다. 그러나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말은 아마도 진부하게 들릴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능을 이해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될 것이다. 피리 연주자나 조각가나 온갖 기술자는 물론이고 특정 기능이 있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의 좋음과 행복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은 인간 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도 특정 기능이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목수나 제화공은 특정 기능이 있고 특정 행위를 하는데 인간은 그런 것이 없고 아무 기능도 나타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눈과 손과 발과 모든 지체에 분명 특정 기능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이런 기능 외에 어떤 특정 기능이 있는 것일까?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능일까? 그런데 삶은 식물에게도 공통된 기능이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인간 고유의 기능이다. 그러니 영양 섭취와 성장의 삶은 우리의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다음에는 감각적 삶이 있는데 이 역시 말이나 소 등 다른 동물에게도 공통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성적 부분의 활동적 삶이다. 이성적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성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을 갖고 사고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이성적 부분의 삶에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는 활동적 삶이 우리가 말하는 삶임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이것이 이 용어의 고유한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기능이 이성적 원리를 따르거나 이성적 원리를 내포하는 혼의 활동이라면 그리고 기타라 연주자와 훌륭한 기타라 연주자 등등의 경우처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의 기능을 우리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하여 후자의 탁월함은 기능의 이름에 덧붙인 것이라면 기타라 연주자의 기능은 기타라를 연주하는 것이고 훌륭한 기타라 연주자의 기능은 기타라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기능을 특정한 삶, 곧 혼의 이성적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훌륭한 인간의 기능은 이런 행위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모든 기능은 거기에 걸맞은 미덕을 가지고 수행해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좋음은 결국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이며 미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이다. 그런 혼의 활동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좋음의 밑그림은 이쯤 그려두기로 두자. 먼저 윤곽을 잡고 나중에 세부 묘사를 해야 하니까 윤곽만 제대로 잡으면
누구나 작업을 계속하여 세부 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작업에는 시간이 많은 것을 찾아주거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틈새를 메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한 것을 명심하여 모든 연구에서 똑같은 정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주제가 허용하고 연구 대상에 적합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해야 한다. 예컨대 목수와 기하학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직각을 구한다. 목수는 자기 작업에 필요한 만큼만 직각을 구하지만 기하학자는 직각이 무엇이며 직각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한다. 기하학자는 진리의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주요 과제가 지엽적 문제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제1원리에서처럼 어떤 경우는 사실 자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거기에서는 사실 자체가 출발점이자 제1원리이기 때문이다. 제1원리 가운데 더러는 귀납법을 통해, 더러는 지각을 통해, 더러는 습관화를 통해 알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각각의 유형을 그 본성에 맞게 연구해야 하며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들은 후속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1원리라는 시작은 전체의 반 이상이며 우리가 찾는 것은 대부분 그것에 따라 해결되는 것 같기에 하는 말이다. 제8장 우리의 행복과는 대중의 통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1원리를 우리의 결론과 전제뿐 아니라 사람들이 제1원리에 관해 말하는 것에 비추어서도 고찰해야 한다. 모든 사실은 진리와는 일치하지만 거짓과는 금세 상충되기 때문이다. 조음은 외적인 조음, 혼의 조음, 몸의 조음으로 삼분된다. 우리는 이 가운데 혼의 조음을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조음이라고 부르며 혼의 행위와 활동을 혼의 조음으로 분류한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과는 철학자들이 받아들인 오래된 이 견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목적은 어떤 행위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견해는 타당하다. 그럴 경우 목적은 혼의 조음이지 외적인 조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통념은 행복한 사람은 잘 살며 잘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은 사실상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니까. 또한 사람들이 행복에서 찾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관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미덕이라고, 어떤 사람은 실천적 지혜라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소간의 쾌락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의 결합이나 이런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적인 번영도 포함시킨다. 이런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은 대중의 오래된 통념이고 어떤 것은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견해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그들의 견해는 일부 또는 대부분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행복과는 행복이 미덕 또는 특정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미덕에 걸맞은 활동에는 미덕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선을 소유로 보느냐 사용으로 보느냐
다시 말해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활동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잠든 사람이나 다른 이유로 빈둥대는 사람의 경우처럼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지만 활동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활동하는 사람은 행위하기 마련이며 또 잘 행위한다. 마치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의 영광을 가장 잘 생기고 가장 힘센 자가 아니라 경기에 참가한 자가 쓰듯 우승자는 이들 중에서 나오니까 올바르게 행위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고매하고 좋은 것들을 획득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즐겁다. 쾌락은 혼의 경험인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즐겁고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경거리가 즐겁듯 마찬가지로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것이 즐겁고 유덕한 사람은 대개 미덕이 즐거운 법이다. 그런데 대중의 쾌락은 본성상 즐거운 것이 아니기에 상충한다. 그러나 고매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쾌락은 본성상 즐겁다. 유덕한 행위도 이와 같아서 유덕한 사람에게도 즐겁고 그 자체로도 즐겁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자치 안에 쾌락을 내포하고 있어 쾌락이라는 장신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이유 외에도 고매한 행위가 즐겁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바른 행위가 즐겁지 않은 사람을 누가 올바르다고 하겠으며 후한 행위가 즐겁지 않은 사람을 누가 후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치가 그러하다면 유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즐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유덕한 행위는 좋기도 하고 고매하며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장 많이 내포한다. 유덕한 사람은 이런 속성들을 잘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행복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매하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속성들은 델로스 섬에 새겨진 명문에서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가장 고매한 것은 정의이고 가장 훌륭한 것은 건강이다. 그러나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즐겁다. 그래서 최선의 활동에는 이런 속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이 이런 속성들로 또는 그 중 하나인 가장 훌륭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행복에는 분명 외적인 좋음도 필요하다. 재원이 없으면 고매한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많은 행위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도구처럼 사용하기에 하는 말이다. 또한 지체가 높다든가 슬하에 훌륭한 자식들을 둔다든가 외모가 준수한 것처럼 그것이 없어 행복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너무 못생겼거나 지체가 낮거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외로운 사람은 행복하기 어려우며 아주 불량한 자식들이나 친구들을 두었거나 착한 자식들과 친구들을 두었지만 이들과 사별한 사람은 더더욱 행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복에는 이런 종류의 좋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행운과 동일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미덕과 동일시한다. 제9장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행복은 학습이나 습관 하나 다른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내려주거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인가? 만약 신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내려준다면 행복이야말로 신이 내려준 것이 맞다. 행복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미덕과 어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하더라도 행복은 분명 가장 신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미덕이 받는 상과 미덕이 추구하는 목적은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신적인 것이며 축복받은 것으로 보이니까. 또한 행복에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 미덕과 인연이 멀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학습이나 개인적 노력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우연히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낫다면 실제로도 더 낫다고 믿는 것이 사리에 맞다. 자연의 산물은 본성상 최대한 고매하기 마련이다. 기술과 그 밖의 다른 원인의 결과물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훌륭한 원인의 결과물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매한 것을 운수소관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행복을 규정한 우리의 정의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행복은 혼의, 모종의 유덕한 활동이며 다른 좋음 가운데 더러는 행복의 필수 전제 조건이고 더러는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것들로서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첫머리에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거기서 우리는 정치학의 목적은 최고선이며 정치학의 주된 관심사는 시민들이 특정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즉 고매한 행동을 하는 좋은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나 말이나 다른 동물을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동물도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같은 이유에서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 아이도 나이가 어려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른다면 이는 아이가 가진 잠재력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미덕과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변화무쌍하여 온갖 우연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트로이아 전쟁 때의 프리아무스에 관해 전해지듯이 가장 행복한 사람도 노년에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불운을 만나 비참한 치욕을 맞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기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10장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솔론의 조언에 따라 그 사람이 최후를 맞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설령 이런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죽은 뒤에야 행복한가? 아니면 이런 주장은 완전히 자기 모순인가? 특히 우리는 행복이 모종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론의 말도 사람은 죽어서야 재앙과 불행에서 해방되는 만큼 죽은 뒤에야 우리가 안심하고 누군가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이런 주장 역시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명예와 불명예, 자녀들과 자손의 행운과 불운 같은 좋음과 나쁨은 살아있지만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만큼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 통념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최후를 맞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의 자손에게 많은 반전이 일어나 그중 더러는 좋은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만 더러는 그와 정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손과 선조 사이에 많은 세대차가 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자손의 이런 부침에 참여하여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하지만 자손의 행운과 불운이 선조에게 얼마 동안이나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서 제기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것을 고찰해보면 지금 논의 중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최후를 맞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가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복했다는 이유로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운수가 뒤바뀔 수 있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침이 많지만 우리는 행복이 어떤 영구적인 것이라고 여기기에 누가 지금 행복한데도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 이는 확실히 불합리하다. 만약 운수만 뒤쫓는다면 우리는 분명 같은 사람을 때로는 행복한 사람으로 때로는 불행한 사람으로 불러야 한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일종의 카멜레온이 되고 그의 행복은 사상두각이 되고 만다. 누군가의 운수만 뒤쫓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 같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운수에 달려있지 않고 앞서 말했듯이 인생에는 운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유덕한 활동이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 문제는 우리의 정의를 뒷받침해 준다. 인간의 어떤 기능도 유독한 활동만큼 영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독한 활동은 몇몇 학문보다도 더 지속적이다. 또한 유독한 활동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 더없이 행복한 사람은 무엇보다 그런 활동에 계속 전념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독한 활동은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속성은 행복한 사람의 몫이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평생토록 행복할 것이다. 그는 모든 시간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독한 활동을 하거나 관자하며 보낼 테니까 또한 그는 진실로 좋은 사람이며 한 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운수의 변화를 가장 고매하게 더없이 품위 있게 견딜 테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소한 불행이나 사소한 행운은 분명 우리 삶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할 힘이 없지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들은 자연히 삶을 멋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용하는 것은 고매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반면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기면 고통을 안겨주고 여러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망쳐놓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에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매하고 넓기 때문에 수많은 큰 불행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면 그의 고매한 품성은 큰 불행 속에서도 빛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활동이 삶의 성격을 결정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다. 그가 가증스럽고 비열한 짓을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진실로 좋은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아마도 온갖 불행을 품위 있게 참고 견디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가장 고매한 방도를 강구할 테니 말이다. 마치 주어진 군대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짜는 장군처럼 주어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처럼 다른 장인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치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다. 물론 행복한 사람도 프리아무스와 같은 불행을 당한다면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또한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행복은 쉽사리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불행으로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딴 큰 불행으로는 망가질지 몰라도 잇따라 큰 불행을 당한다면 단시일에 이런 불행에서 기운을 회복하여 다시 행복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기운을 회복하여 다시 행복해진다면 이는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빛나는 성공을 수없이 거둔 뒤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좋음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도록 유독한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야 한다. 우리에게 미래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행복은 목적이며 모든 점에서 궁극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앞서 말한 자질을 가졌거나 앞으로 가질 만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제11장 산 사람의 운세가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자손과 모든 친구의 운세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매우 비정하고 통념과도 배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그중 어떤 것은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은 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히 구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니 끝도 없는 작업이 될 테니 계략적인 윤곽만 짚어도 충분할 것이다. 누군가의 불행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향을 미치듯이 그의 친구들의 불행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불행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지 죽은 뒤에 일어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비극에서 잔혹한 범죄가 극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지에서 드러나는 차이보다 더 큰 차이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 과연 좋음 또는 나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앞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좋음 또는 나쁨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은 그 자체로도 죽은 사람과 관련해서도 미약하거나 무시할 정도일 테니 하는 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영향은 아무튼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행복한 사람에게서 행복을 박탈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의 행운 또는 불운이 죽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만 그 영향은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와 비슷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종류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제12장 미덕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행복은 칭찬을 초월한다.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행복이 칭찬받는 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존경받는 것에 속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자. 행복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칭찬받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다른 것과 어떤 관계가 있으므로 칭찬받는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다시 말해 좋은 사람과 미덕 일반을 그들의 행위와 업적 때문에 칭찬한다. 그리고 우리가 힘센 사람이나 빨리 달리는 사람 등등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탁월하고 좋은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가 신들을 찬양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면 명백해진다. 신들을 인간의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칭찬이란 다른 것과의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찬이 상대적인 것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최선의 것들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 칭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무엇일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신들 또는 신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을 축복받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점은 여러 좋은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정의를 칭찬하듯 행복을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은 더 신적이고 더 나은 것이라고 보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부르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 최고라는 에우독소스의 주장 역시 옳은 것 같다. 그는 쾌락이 좋은 것 중 하나임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이 칭찬받는 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다른 좋은 것들이 신과 좋음에 비추어 칭찬받기에 신과 좋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사실 칭찬은 미덕에 합당하다. 미덕은 우리가 고매하게 행동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사의 대상은 몸과 혼의 업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찬사에 관해 별도로 연구하는 사람의 몫이다. 아무튼 행복은 존경스럽고 궁극적인 것 중 하나라는 점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에서 분명하다. 이 점은 행복이 제1원리라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제1원리와 좋은 것들의 원인이야말로 존경스럽고 신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13장 좋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인간의 혼을 연구해야 한다. 행복은 궁극적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인 만큼 우리는 미덕의 본성을 고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미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동료 시민을 좋은 시민으로 법에 잘 따르도록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레타와 라케다이몬의 입법자들과 그런 자질을 가진 다른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의 일부라면 이런 연구는 분명 우리의 원래 계획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인간의 미덕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좋음 또는 인간의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미덕이란 몸의 미덕이 아니라 혼의 미덕이다. 또한 우리는 행복도 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정치가는 분명 혼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눈을 치료하려는 사람이 몸 전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치학은 의술보다 더 존경받는
더 훌륭한 학문인 만큼 더더욱 그렇다. 물론 의사 중에서도 제대로 된 의사는 몸에 관해 알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정치가도 혼을 연구하되 미덕을 알기 위해 우리 연구에 필요한 만큼은 참여해야 한다. 혼의 본성을 더 세세히 탐구하자면 아마도 우리 현재 목적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혼에 관해서는 우리의 외부 공개용 저술들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우리는 이 저술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혼의 일부는 이성적이고 일부는 비이성적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몸이나 분리 가능한 어떤 것의 부분처럼 분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둘레의 철면과 요면처럼 사고상으로는 분리되어도 본성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지는 우리 현재 목표에는 중요하지 않다. 혼의 비이성적 요소 가운데 일부는 공통적인 것 같다. 영양 섭취와 성장의 원인이 되는 식물적인 부분 말이다. 혼의 이런 능력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모든 것 속에 심지어 태아 속에도 있으며 성체 속에서도 그것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체의 능력이 다르다고 보는 것보다 같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런 능력의 미덕은 분명 공통적이며 인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과 그것의 능력은 잠잘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잠들어 있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장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인생의 절반은 비참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속담이 생겼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잠이 선하게 구별되는 혼의 기능을 중지시키기 때문이다. 일부 자극이 혼에 슬며시 스며들어 훌륭한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좋은 꿈을 꾼다는 것 말고는 말이다. 이 주제는 충분히 논의되었으니 영양 섭취 능력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그것은 본성상 인간의 미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혼에는 비이성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에 참여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자제력 있는 사람과 자제력 없는 사람의 이성, 즉 혼의 이성적 부분을 칭찬하니 말이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최선을 지향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분명 이성 외에도 이성에 맞서 싸우며 저항하는 본성적인 비이성적인 다른 요소도 있다. 몸의 경우 뒤틀린 사지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움직이듯이 혼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제력 없는 사람의 충동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몸의 경우에는 빗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혼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 안에는 이성 외에도 이성에 맞서 반항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요소 역시 이성에 참여하는 것 같다. 아무튼 자제력 있는 사람이 가진 이 요소는 이성에 복종하며 절제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가진 이 요소는 아마도 더 고분고분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이 요소는 이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의 비이성적 요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식물적 부분은 이성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지만
욕구적이고 욕망적 부분 일반은 이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 이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성이란 누가 아버지나 친구들의 조언에 따르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의미에서의 이성이지 수학적 의미에서의 이성은 아니다. 비이성적 요소가 이성에 설득될 때도 있는 것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질책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의 비이성적 요소도 이성적이라고 해야 한다면 이성적 요소도 두 부분으로 나뉠 것이다. 그중 하나는 그 자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적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처럼 이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이다. 미덕도 혼의 이런 구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우리는 철학적 지혜, 이해력, 실천적 지혜 같은 것을 지적 미덕이라 하고 후함과 절제 같은 것은 도덕적 미덕이라고 부른다. 누군가의 성격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지혜롭다거나 지혜가 빠르다고 하지 않고 참을성이 많다 또는 절제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의 마음가짐 때문에 칭찬하는데 칭찬받을 만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부른다.